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간밤에 좀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아들놈 부부와 손자 손주 4명이 5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 녀석들 때문에 제가 집을 빼앗기고 제 침실을 그놈 부부에게 빼앗기고 또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는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 손녀놈이 자고 우리 손녀딸은 또 응접실 부드러운 소파에서 자겠다고 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국회 앞에 있는 제 오피스텔 조그만 방에서 어제쯤 밤을 잤는데 세웠는데 자리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새벽에 아주 불편해서 그냥 불편하고 잤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왔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인연을 끊었다고 할까? 연락을 끊었다고 할까? 그 양반이 아프셔가지고, 연세대 병원에 오래 투석하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쭉 못 만났던, 거의 10년 가까이 못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났어요.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의 얘기는 거의 믿지 않고 하지 않는 성입니다. 하도 신통해서. 그래서 어떤 방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밖이 아주 시끌벅적해요. 확 하는데 밖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여보게 하고 나를 부르더니 자네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글을 쓰든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쓱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한마디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 밤에 그 꿈 때문에, 꿈이 상당히 긴 꿈이었는데 아주 피곤해서 그냥 지쳐 빠졌는데, 간신히 밥 먹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자고 났더니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무슨 한 말을 해야 하는가? 그 양반이 떼아니가 한 1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시국이 상당히 위험한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방송했던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보도가 많이 나왔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그 억지를 제가 전제를 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이 정부의 국무장관의 국무위원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꾸짖었어요. 원희룡의 그 빨딱한 그 화내는 그 단기는 시국을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원희룡 지지자들인가 한 2-3명이 앉아서 원희룡이 뭐 잘못했어 하고 막 댓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아가 그래도 대중에 꽤 인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희룡 자체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를 취급하는데 이 정부가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양평리의 이제 고속도로 1안 2안 아마 그게 3안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민주당 그러니까 원희룡 소속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전직 군수도 다 그렇게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명을 받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때를 억지로 쓰니까 화딱지가 날만 하죠. 그러나 주무장관으로서는 그걸 부드럽게 사사건건 내밀히 세밀히 설명을 해서 국민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평 시민 군민들이 일어나서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는 등 해가지고
여론과 대세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 닫았던 걸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도 제가 기대했던 것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살펴봐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된다면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뜻에 잘 따르고 마지막까지 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취해야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하다가 나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만둬버려 하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반문하면 다음 정권에도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악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정권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다음 정권에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정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그런 얘기를 다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일단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조선일보나 각 뉴스에 그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막바지인 것에 그 옥천명 자택 자기 집 앞에 땅을 세 필지를 사들여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거 돌아가는 사태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제대로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교통 편의를 잘 보호하고 또 양평 사람들의 입장도 잘 보호하는 식으로 고속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완성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고비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오늘 현재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꿈에 뭐 그 저 DJ가 얘기하시는 것이 이건가?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탁 던지고 보니까 올 10월에 이재명 대표는 7월 한 달을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아주 최절정기로 삼아가지고 한 달 내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빚고 왔던 것은 더워서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참가 인원이 절대 늘어나지 않고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만 있고 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표시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7월에 시작되는 것을 딱 보니까 이번에 7.27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의 제70주년이 돼가지고 민주노총 등등의 그 좌파 세력 부대가 평택의 미군 기지를 둘러서서 점령할 기세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평택은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중에서 아마 가장 현대적인 그런 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한 450만 평 되고 뭐 둘레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둘레가 한 18km 정도는 거대한 기지입니다. 밀리터리 베이스인데 뭐 거기서는 뭐 확실한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핵무기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의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게 싸움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군사기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민주노총과 뭐 정교조 등등이 만약에 공격을 해서 둘러싼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탁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부대도 상당히 많이 조인하고 소위 개혁의 딸들이라는 개딸이라는 발음이 좀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원래는 개혁의 딸들입니다.
개혁의 할머니라고 할 수도 없고 개혁의 아주머니라고 할 수도 없고 개혁의 딸이라는 말 자체는 발음이 좋은데 이걸 줄이면 개딸이 돼버리는데 저는 개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어요. 대충. IAEA 사무총장한테 가서도 그냥 악담을 퍼붓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거의 얻어 터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테러 직전까지 갔던 식으로 국제기구의 수장을 그렇게 그냥 군구물력으로 그냥 모퉁이까지 몰아버리는 대한민국의 좀 개딸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이 사람들의 순수한 생각인가? 이 사람들을 배후에 조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재명인가? 아니면 그 외에 무슨 북한에 누구 관계가 있는 첩자들인가? 진심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27일 평택 근처에서 벌어질 소위 좌우의 대전이라고 할까? 예상되는 그것은 아마 좌파로서는 미군을 쫓아내게 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항전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주의 보수 국민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대목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름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대전 행동입니다. 대전 행동. 대전에서 주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정부의 민주노총이 다 모이는 걸로 그렇게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태도가 좀 미심쩍어. 그러니까 양편 고속도로에 얽힌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빨딱하고 화를 내는 식으로 해서 평택을 대처했다고는 잘못하면 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아까 뭐 제가 더듬는 꿈자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저 평생에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누구 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 초등학교 5학년 때 꼬마 때 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왜 꿈을 잘 꾸지도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잘나서 말로 뒤지고 나서 자네 뭐 안 하는 거 뭐가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양반이 아직 천당에 계셔도 김경재를 그렇게 잃어버리진 않은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처구니도 없고 그런데 이게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파들 각성을 촉구하고 특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규합, 집합, 전진 이런 문제를 무조건 강대강으로 막아가지고는 사태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신능굴하게 해야 한다. 능신능굴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강하게를 용병을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뭔 말이지만 아마 한두 명의 희생자를 나가지고 또 그를 신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이것이 이제 7월 항쟁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내년 4월까지 끌어갈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선거까지. 그래서 이게 옛날 소위 시인 김지아가 얘기한 죽음의 구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정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 5.18 관계에 대처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외부적인 외교적인 성과 이것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도취되어 있어요. 대통령 잘 나간다. 이거. 인기 있구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외교의 외형적 성공이
내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절대로 담보하지 못한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치에 급격하게 어이없게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직전에 외교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공에 너무 자신 가지다 보니까 쾅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대통령실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김건희 씨의 무슨 선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클로즈업 되지 않고 그것을 덮을 만한 수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그 토지 매입 이런 것이 사건이 많이 벌어져서 무색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1대1로 붙는 대전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명분과 전략이 무색하게 되어버리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전혀 할 만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해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더 위기입니다. 그게 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18 문제에 대해서 아까 띄워주세요. 아까 몇 월 며칠 나오고 했던 거 있었잖아. 5.18에 대해서 어디 맨 처음에 그 전에 없어요? 아까 뭐 하나 올려라고 그랬지 않소? 어? 그렇지. 거기 나오세요. 저것이 7월 19일 날, 그러니까 10월 정치공세 한 중간입니다. 수요일 날 10시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하는데, 조승수 의원? 민주당의 조승수 비례대표 의원이 주도해서 5.18 가짜 유공자 실태 폭로 및 민간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꼭 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어요. 5.18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뭐 계속 되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광주 시민들 중에서 5.18에 당연히 유공자로 선택되어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 인후 보증으로 좀 유공자로 하기는 좀 껄쩍지근하다,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일단 이 시국에서는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5.18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5.18 사이에 명예 코트 유공자가 있어요. 명예라는 이름으로 당시 5.18 당시에 광주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민주화니 뭐니 나발이니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넣은 사람, 이 사람을 빼자는 거예요. 이게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걸 빼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는 민주화에 무슨 공적을 해서 민주화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신청해라는 거야. 왜 5.18에서 광주 지들이 뭐길래 대한민국 민주화의 유공자를 다 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하루가 무섭게 5.18 문제를 광주시청으로부터 보훈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훈위원회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딴소리나 큰소리 빵빵 치면서도 하는 거 보면 웃기기 짝이 없어. 예? 그리고 좀 오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광주에서 제8차인가 9차 5.18 유공자 모집하는 광고. 있지? 광고 있죠. 광고를 지금 걸고 있어요. 예? 지금도 유공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손에 없습니다만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관 밑에서 이렇게 했던 전 누구요? 전창수인가? 그 사진에 대한 분석을 보았더니 그 아버지가
칼빈총을 맞았어요. 계엄군의 M1을 맞지 않고 칼빈총을 맞았는데 속도가 저 위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시민군이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우리 PD가 아직 좀 서툽니다. 안 나왔어요? 길게 이렇게 플라카트 길게 뽑은 거 못 봤어? 여기 방금 보이네. 안 두세요. 아무튼 지금도 5.18에서 그걸 하고 바로 그 꼬마에게 최근에 1억의 보상금을 또 추가해서 주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래서 적어도 5.18을 깨끗하게 만들므로써 5.18을 명예롭게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덕지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로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다행스럽게 5.18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광주에 존경하는 사랑하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제가 하는 말씀에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묵묵하게나마 끄덕끄덕하고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5.18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많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5.18로 거듭나는데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위에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